실현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자기 실현은 인간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이며 윤리의 핵심 요소이다. 네, 이 갭을 점점 좁혀 나가면서 이상적 자기를 향해서 이상적 자기에 도달했을 때 자기 실현을 완벽하게 실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자기 실현 경량성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은 합리성으로 그것을 최대한 발휘함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메슬로우는 성장 동기가 충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프롬은 생산성을 창조적으로 사용해 활동에 힘을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의 의지가 구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그대로 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학생들은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어. 네. 그리고 신앙을 하러 오는 거죠. 네. 그럼 그게 신의 의지가 구현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양을 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도를 따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하러 왔다면 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구현되는 거죠. 네. 신체에 이제 그러면서 이것은 자아실현 경량성은 신체의 생리적 과정에서부터 기인하고요. 이런 과정은 긴장을 증가시키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상적 자기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시험도 봐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모든 사람은 성장 지향적인 동기를 이루려고 하죠. 자아실현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이런 자아실현으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공부하는 게.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하시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든, 또 목회자가 되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신의 의지가 구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아실현 경량성의 특징은, 유기체의 경량성은 유기체를 유지하고 향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현화 과정은 단순한 실체에서 복잡한 실체로 변화되고요.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독립성을 이제 독립하고요. 그 다음에 경직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연한 사고로 융통성이고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은 유전적으로 잠재된 결정인을 개인의 의지와 자기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축구도 하시고 어때요? 자아실현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운동신경이 발달한 그쪽으로, 운동 쪽으로 이제 지능이 발달하는 거죠. 그 결정인을 갖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고, 그러면서 자기 노력을 필요한 지금 과정에 있는 거죠. 일관성과 위협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현실적 자기와 경험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러나 자아와 상치되거나 위배되는 체험은 개인에게 위협감을 주어서 대항하기 위해서 체험을 거부하거나 의미를 왜곡시킨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부적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실적 자기와 경험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일관성이 유지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능력이 한 80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능력을 99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이가 위협감을 느끼겠죠. 시험 봐가지고 집에 갈 때마다 혼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위협감을 주어서 대항하기 위해서 체험을 거부하거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번에는 내가요 90점은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 다음에 내가 우리 엄마가 얘기한 대로 100점 못 맞으면 난 죽었어. 쫓겨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부를 오히려 안 하려고 하고요. 나 학교 안 가.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가치의 조건화예요. 네. 이게 뭐냐면 요기체는 경험을 통한 자기 가치를 형성을 해요. 일치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의미 있는 타인, 바로 부모님, 교사 이런 가까운 타인들이죠. 타인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개인은 긍정적인 자기 존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나 부모는 자신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만 인정하고 수용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 성적이 미달됐다든지 이런 데서 나쁜 아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기체는 의미 있는 대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못모인 척하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계가 왔을 때, 네, 그때가 이제 있죠. 유기체가 갈등하고 불안과 공포의 정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중요한 대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경험을 회피하고 하거나 왜곡하거나 부정을 하면서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에서 내적 갈등 문제를 갖다가 부인하고 회피하고 왜곡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살게 되면 이제 부모님과의 그 끊임없는 맞춰서 부모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기를 혹사하기도 하고 그러다 지쳐서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에 주로 많이 이제 부모님과 충돌이 일어나죠. 성격 발달은 개는 자신과 세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평가를 내면을 한다. 가장 가까운 의미 있는 그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또 우리 선생님 그 사람들의 평가를 갖다 내면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재능이 나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법을 공부하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조건적 가치가 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는 점점 쭈그러들겠죠. 그러면서 그런데 상담에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의 구조는 끊임없이 변하는 경험의 세계를 포함하고요. 특정 순간에 개인이 자각하고 경험하는 어떤 현상학적인 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식. 네. 그 다음에 성격 구조의 중심. 이것이 자기라고 보죠. 그래서 유기체가 성격 구조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적응 행동의 근원은 자기 실현 경량성 요구의 좌절이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와 오류의 학습,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죠. 그래서 조건적 가치의 습득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개념과 불일치한 경험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왜곡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못난 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를 PPT 51쪽을 보겠습니다. 네, 실현 가능성.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왼쪽으로 유기체적 가치와 그 다음에 긍정적 존중, 긍정적 자기 존중, 현실적 자기와 경험의 일치, 잠재적 발견과 실현, 심리적 적응. 네,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부적응이에요. 실현 가능성. 네, 영향을 주고받는데 사회, 부모나 교사, 가치의 조건화가 이제 따라붙기 시작해요. 부모나 교사가 가치의 조건.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 네 형이 이루지 못한 거는 네가 이루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는 법을 하는데 이 친구는 연극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죠. 무조건적이 아니고 법을 공부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아버지가 인정을 하는데 조건적으로
아버지 나는 연극을 하고 싶어요. No.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건적인 긍정적 자기 존중, 그 다음에 이상적 자기. 근데 그 이상적 자기는 나는 연극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법관이 되래요.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을 하고 심리적 부적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가장 비극적 결말이 자살입니다. 네. 치료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그냥 상담자가요, 무조건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구나, 그랬군요. 참 많이 힘드셨겠군요. 네. 그럴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강요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공감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이제 자아 방어 기제를 갖다가 해제를 하는, 네,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거를 치료의 원리를 하고요. 상담의 목표는 자아실현을 이루며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내담자의 자아 개념, 이것이 경험과의 불일치를 갖다가 제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가 방어적 행동을 하게 하는 가치 조건들을 해제를 하도록 만들죠. 그 가치 조건들이 정말 이 사람에게는 생존의 기지예요. 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갖다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네, 부모님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가치 조건들을 다 해제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내담자의 자기 경험의 개방성을 증대를 해요. 내담자가 내가 느꼈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걸 갖다가 표현하는 거죠. 그전에는 표현을 못해요. 표현하면 혼나니까.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으니까. 네. 내담자의 자기 확신과 자기 이해가 확장되어 실존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누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요. 창의적으로 하고 건설적으로 삶을 살도록 돕는 거. 이게 이제 상담의 목표입니다. 상담자의 역할, 진솔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과 수용이에요. 수용받지 못한 사람은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죠. 슬프죠. 네. 그래서 공감적이 이렇게 세 가지를 잘하면 이제 그냥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지 않아도 내담자는 변화되고, 네, 성장한다.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허용적이고 비간섭적이며 공감적인 상담 환경을 제공해서 마치 담요에 잘 추울 때 따뜻한 담요로 포근하게 싸 안아서 받아주는 그런 느낌의 상담자, 마치 내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서 거기에 나를 갖다 담가 놓은 상담자.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네, 내가 추울 때 네, 따뜻한 담요를 감싸주듯이 그렇게 상담자가, 네, 어, 나를 그렇게 수용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나 상담자는, 네, 이런 이제 성숙한 인격이 중요하죠. 일치성을 보겠습니다. 진솔과 사실과 개방성, 투명성, 현재성.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개방하는 걸 보면서 내담자도 배우는 거죠. 높은 수준의 자기 지각과 수용, 신뢰가 필요하고요. 자신의 경험, 감정에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에 집중하고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모델로서 본보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에서는 그냥 온화하고 돌보고 칭찬하고 수용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주고요. 어떤 가치의 조건화를 버리고 조건 없이 수용해주고 잠재력을 갖다가 실현하도록 끄집어내주. 없다면, 잘 모른다면 타인의 행동을 나의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고 무판단적인 태도로 하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받아왔다면 인간의 가치와 의미성을 강조하고요. 자기 실현과 경량성을 가진 존재로서 내담자를 신뢰하는 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감적 이해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현상학적 세계라고 얘기했죠.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느낀 그 세계를 갖다 내가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자신의 비밀을 타인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담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마치 내담자 것처럼 이렇게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할 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 이해의 효과는요, 내담자가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받아서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동시에 수용과 돌봄을 받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쩐지 이렇게 이럴 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하며 가식 없이 경험을 표현하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변하고 성장을 하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며 속에다 꾹꾹 눌러 담지 않고요. 모든 감정과 태도에 자유하고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가 경청하고 수용하면서 정서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로저스 이론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인간의 부정적인 면과 부적응적인 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두 번째, 치료자의 비지시적인 태도가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면접의 방향을 잡아야 할 책임이 생긴다. 또한 셋째, 학습을 통한 인간 행동의 발달을 간과하고 있고 자기 개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등 현상학 이론에서 개념들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상담자가 두 번째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면접의 방향을 잡아야 될 책임을 이제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료자가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뭐 아무것도 제시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클라이언트 내담자가 자기가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될 책임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로저스는 이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과 공감과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알아서 본인들이 자기 거를 다 방향을 잡아가지고 변화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성을 보겠습니다. 심리치료 분야의 변화를 이야기한 주요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실천자가 감정이입적으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으로 클라이언트를 수용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실천과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위계적 지시적 조건에서 수평적 인간적 관계로 전환이 되었다. 또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속성에 잘 부합되고 교육, 건강, 산업, 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 기술을 훈련하는 사람들의 개입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로저스는 끝났고요. 지금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매슬로우는 1908년 미국 블루클린 빈민가 출생했어요. 칠형제 중에 장남으로 유대계 이제 러시아 아버지였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자식들을 이제 이렇게 공부시킬 수 있었나 봐요. 위스콘신 대학교 심리학을 전공했고 1934년 이제 심리학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블루클린 대학에서 14년 동안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동기의 이론 논문에서 욕구 위계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 저서에는 이상 심리학 원리, 인간의 동기와 성격, 존재의 심리학, 최상의 인간 본성 이거를 이제 저서를 썼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삼각형 이론이 나왔습니다. 맨 밑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송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맨 밑에 생리적 욕구. 이건 모든 인간이 먹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이런 게 다 포함되죠. 또 안전의 욕구.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학교도 못 가잖아요.
이 안전의 욕구가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이것이 바로 네, 생존의 욕구인 거죠. 먹어야지, 자야지, 배설해야지. 네. 그 다음에 안전해야죠.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이런 게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의 욕. 사랑받고 싶어요. 맨 밑에 두 단계는요, 정말 신체적인 거에 해당되는 이제 욕구예요. 그 다음에는 심리적 욕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먹고 배부르고 안전하고 나면 놀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고요. 그리고 네, 유치원 뭐 가고 우리는 보험도 들죠. 그것도 소속이에요. 불안하니까 보험사에 보험 들어놓고 거기 소속돼 있으니까 내가 혹시 암에 걸리면 보험사에서 나를 갖다가 보험금을 지급해서 나는 그걸로 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소속의 욕구. 네,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존경받고 싶어요. 네.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네, 누구에게나 누구 어느 사람이든지 나를 대우해주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고 싶은 욕구가. 그래서 우리는 네, 점점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네,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나는 음악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싶어.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 심리학 교수가 되고 싶어. 자아실현의 욕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노래하고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고 네, 발차기 하고 체육 선수들은 공부하고 이러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향해서 이제 점점 그래서 네, 완전히 이제 그 상위 욕구를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실현 경량성을 갖다가 욕구를 만족시키게 된 거죠. 네. 자, 보세요. 두 번째. 네, 생리적 욕구 1차적 욕구예요. 식욕, 성욕, 수면, 배설 활동.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네, 안전의 욕구, 위험, 고통으로부터의 회피. 예, 우리는 누구나 네, 안전해야지 애들도 놀죠. 어른들도 놀아요. 우리 안전하지 못하니까 학교도 못 갔잖아요. 회피했죠. 네, 애정의 욕구. 네, 사랑받고 싶고요. 누구하고도 친화되고 싶고요. 소속감을 갖고 싶어요. 네, 존경의 욕구. 네. 네, 지위도 높고 싶고요. 명예도 얻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고요. 누구에게나 승인받고 싶어요. 네, 인정받고 싶어요.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완성, 삶의 보람. 네, 이렇게 2차적 욕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는 고차원 욕구죠. 네, 또 밑에를 보겠습니다. 네, 밑에는요, 기본 욕구이기도 하고 결핍 욕구.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고동 욕구이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해야지 자아실현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밑에가 기본적으로 돼야지만 그 다음도 다 실현할 수 있는 네, 이런 게 우리 인간에게 욕구가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욕구 이론에서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PPT 70쪽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는데 생리적 욕구, 즐거움, 포만감, 만족감, 타스함, 강인함, 상쾌함, 흥분, 안락함, 쾌락함. 네, 아기가요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배가 메롱메롱 하도록 먹고요. 완전히 이제 포만감을 느끼고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엄마 품에 따스한 엄마 품에서 네 누워서 자니까 어때요? 즐겁죠. 네. 그리고 또 배설을 했어요. 왕 하고 울었더니 엄마가 기저귀 갈아줬어요. 상쾌해졌어요. 네. 그리고 안락해졌어요. 네.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팔다리 휘저으면서 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따뜻한 데 눕혀주고 엄마가 목욕시켜주고 하니까 쾌락을 느끼죠. 몸을 만져주면서. 네. 기저귀 갈아주고 엉덩이 톡톡 쳐주고 그리고 씻겨주고. 네. 네. 그래서 허기, 욕구 불만에 의한 감정은 네. 지금 얘기한 거는 욕구 충족에 대한 감정이죠. 그리고
욕구 불만에 대한 이제 감정에서 피해갈 감정이고, 욕구 충족에 대한 감정은 우리가 얻어야 될 감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1단계에서 이게 이제 결핍이 됐다 그러면 허기와 갈증과 졸음과 무기력함과 나약함과 피곤함과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은 이때를 갖다 신뢰감과 불신감이라고 그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즐거움과 포만감, 만족감, 따스함 이쪽 이렇게 욕구 충족을 얻었을 때는 신뢰감을 얻고요. 그 다음에 욕구 불만일 때는 이렇게 불신감을 갖는다.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네. 그러면서 2단계 욕구 충족이에요. 안심, 안전, 확신, 편안함, 질서, 조화로움, 확실성, 평온함, 솔직함. 애기들은요, 배부르고 안전하면 놀아요. 어른들도 안전하면요,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여가 시간을 놀아요. 그때 그게 이제 안 됐을 때 복잡하고 강압적이고 불안하고 우려, 걱정, 위험, 손실, 무질서, 공포심, 위협. 여러분들 위협감까지도 느끼셨죠? 코로나가 이게 확산될 때 대구 사태가 그 신천지 교회 그거 매스컴에서 계속 나올 때 우리는 위협감을 느꼈어요. 불안했어요. 걱정하고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무질서 해가지고 이 마스크 이거 이제 홍이를 취해서 팔아먹기도 했죠. 우리 공포심을 느꼈어요. 위협감도 느꼈고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위험하지요. 3단계를 보겠습니다. 욕구 충족, 수용감, 소속, 지원, 이해, 인기, 우정, 주목, 친분, 찬사 등등. 욕구 불만입니다. 거부감, 외로움, 무시, 소외, 고독, 비판, 오해, 비난, 거절. 왕따당한 사람들 거절받았고, 그래서 거부되었죠. 그래서 외롭고 소외되고 무시받았고요. 고독했고요. 비난받았고요. 비판받았어요. 이게 이제 3단계예요. 4단계 자기존중, 자부심, 성공, 명성, 명예, 승리감, 양보, 자신감, 존경, 인정, 영웅심, 능력. 욕구 불만입니다. 실패, 책임감, 패배감, 수치심인데 수치가 됐네. 추태감, 죄의식, 무시, 불명예, 당혹, 우울. 이게 뭐예요? 그 부산시장이 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시장직을 이제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죠. 그 사람의 감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때 느낀 실패감과 시장직에서 물러날 때 얼마나 실패감을 느꼈겠어요. 책임감. 하나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잘못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시장직을 내려놨겠죠. 패배감, 수치심, 추태, 죄의식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시당한 것 같은 불명예, 그 다음에 그것이 언론에 폭로됐을 때 당혹감,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우울함, 그런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낭패감을 느꼈겠죠. 5단계 자아실현이에요. 욕구 충족을 창의, 성장, 성숙, 개방, 독립, 호기심, 유연성, 박애정신, 신념, 자유. 욕구 불만입니다. 자기중심, 무료함, 무력감, 자기방어, 통제, 억제, 경직, 의존. 이렇게 자아실현을 못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 단계가 다 우리 안에 충족되어야지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욕구 불만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오는 거예요. 욕구의 2가지 형태는 제일 1형태가 기본적인 욕구, 그 위에가 성장 욕구와 자기실현 욕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1형태는
결핍성, 음식, 물, 쾌적한 온도, 신체 안전, 애정, 존경 등의 욕구로서 5가지 객관적 특징과 2가지 주관적 특징을 가지는데, 결핍되면 병이 생기죠. 죽을 수도 있죠. 충족되면 병이 예방이 되고, 충족을 시키면 병이 회복이 돼요. 충족이 결핍된 사람 우선적으로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죠.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졸려면 자려고 그러잖아요. 건전한 사람에게는 결핍성의 욕구가 기능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바람이다. 그 다음에 부족감 혹은 결핍감으로 느껴지게 된다. 네. 제2형태 성장 욕구, 자기 실현, 그 다음에 종교과 자아 실현의 욕구를 보겠습니다. 자아 실현자의 특징, 현실을 명확히 지각하면서 타인과 편안한 관계를 맺는다. 자신과 타인, 자연을 수용한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2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그 다음에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그게 바로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요, 자연을 수용하고, 이게 이런 거죠. 자신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아실현자의 특징은 자신과 타인과 자연까지도 수용한다. 네, 자발성, 단수성, 자연스러움을 유지한다. 네, 스스로가 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마 터지겠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환경으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상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 독립성을 갖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요, 신비한 경험이나 절정의 경험을 한다. 성령 체험을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시겠죠? 또 어때요? 큰 나무 밑에 가면 우리는 어떤 신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것도. 네. 인류에 대해 동일시하며 친밀감을 갖는다. 네. 그리고 타인과 사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자아실현자의 특징 11번째, 민주적인 성격 구조를 가진다. 네, 억압하고, 네, 자기 말만 말이라고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죠. 네, 목적과 수단, 선과 악간의 윤리적 차별성을 갖는다. 네, 그 다음에 철학적이며 유머 감각을 가진다. 창의성이 있고요. 모든 문화를 포용한다. 우리 기독교인들 모든 문화 포용 못하죠. 네, 불교 절간에 가가지고 뭘 또 파괴했다고 한번 뉴스에 나오는 거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문화가요, 그 토속 신앙에다가, 네, 거기다가 그 위에 또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 신앙이